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은 있나요? 자신을 사랑하시나요? 자기애가 부족한 사람은 매사에 자기를 탓하거나 또 부정적인 상상을 하죠. 연인 관계에서도 끊임없이 계속 생각해요. 저 사람이 날 사랑하나? 저 사람이 날 정말 좋아하나? 저 말이 사실일까?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강한 자기애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 지금부터 관계의 시작, 곧 나와의 관계를 잘 다지는 법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호선입니다. 나와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조절 능력이 필요할 텐데요. 1974년 미국의 서던 캘리포니아 리처드 이스털린 교수가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소득이 계속 증가하면 행복도 계속 따라 올라갈까? 그런데 그 결과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1946년부터 1970년까지 미국 사람들 이 소득 수준하고 요 행복도 요 사이의 상관관계를 이제 분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일정 정도의 소득 이상으로 올라갔더니 그 뒤로는 아무리 소득이 늘어도 이 행복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더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이스털린의 역설이다라고 부릅니다. 이게 미국만 그럴까요? 아니요. 나라를 불문하고 소득 수준과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게 일정 수준까지는 동반 상승하지만 그 뒤로는 아무리 소득이 들어도 행복 지수는 그냥 증가하지 않고 유지되더라 하는 거죠. 그러면 행복감을 유지하는 그 사람들에겐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 사람들은 행복감을 유지하는가? 이 조사를 이스털린 교수가 연이어서 했단 말이에요. 두 가지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건강이었고요. 또 하나는 가족이었습니다. 건강 중요하고 가족 중요해요. 고개가 끄덕여지는데 우리는 미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쭉 해봤더니 두 가지가 더 있어야 되겠더라는 거죠. 하나가 뭐냐? 자기조절력. 또 하나 여가를 다루는 능력. 이 두 가지가 더 있어야 한국 사람들은 나 행복한데 나 괜찮은데 이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비교와 경쟁 속에 살아가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절대 우위라는 게 없는 사회 속에서 내 마음속에 자기 조절을 해 간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자기애랑 자존감이랑 자신감이랑 자존심이랑 도대체 이 차이는 뭐냐?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런 용어들은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타인이나 다른 환경과의 관계나 그 중심 강도가 달라요. 먼저 자존심은 어떤 것인가? 경쟁과 비교에서 우월 혹은 열등의 감정을 이걸 자존심이라고 불러요. 이를테면 내가 너보다 뭐가 모자라는데? 내가 걔보다 뭐가 딸리는데? 경쟁 상대가 반드시 있고 비교 우위냐 혹은 열등하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내 마음이 오가는 그 환경이 만들어지죠. 자존심은 반드시 대상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이고 동시에 내가 품위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고 인정하는 겁니다. 내 가치, 내 능력, 내 적성, 그래서 내 평가를 긍정적으로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타인에 대해서도 관대한 마음을 갖는 그 마음의 상태, 이걸 우리가 자존감이라고 할 것 같아요. 헨리 나우엔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집의 주인은 나래요. 그래서 나는 나를 환대해야 된대요. 내가 나를 환대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환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나를 환대하는 그 감정에 대해서도 조금 관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가 자신감이에요. 자신감은 내가 하는 일에서의 성취와 능력에서 얻는 감정을 얘기합니다. 제가 마라톤 합니다. 풀코스냐고요? 그럴 리가요. 10km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는 게 어디예요? 그죠? 내가 한 일에 대한 기쁨과 성취를 기꺼이 말할 수 있는 힘, 자신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자기애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애라는 건 뭐냐? 내 가치를 고양하고 싶은 그 욕망에서 비롯된 자기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배타적이고 자기중심성이 높기는 해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제 친구가 저한테 야, 너 이쁜 얼굴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니? 넌 죽었다 깨나도 모를걸? 나쁘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신에 대한 특별한 호의예요.
자기조절 능력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이거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나의 감정에 잡아먹히는 것 같은 이 느낌, 이걸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여기서 오늘 저는 5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믿을 수 있는 1인이에요. 믿을 수 있는 1인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갔더니 너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때로는 솔루션까지 줘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예요. 두 번째 방법을 생각해 볼까요? 상상의 멘토예요. 그건 바로 뭔가? 내 아이에게 무슨 일이 딱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은영 박사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내 강아지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강용욱 선생이라면 어떻게 할까? 내가 무슨 일이 딱 생겼어. 영숙이 언니라면 그때 어떻게 했지? 그 언니라면 그거 알 텐데. 그때 그 형은 어떻게 했지? 유명한 분들 있다면 그분들의 방법 쓰세요. 그분들이라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대처할까? 이거 쓰시면 돼요. 가까이 있는 분들이라면 더 좋아요. 상상의 멘토 꼭 만드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위로 장소, 네 번째 위로 음식 함께 말씀드릴게요. 저는 속상하거나 힘들거나 한꺼번에 통증이 막 밀려오고 눈물이 막 쏟아질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땐 저는 반드시 저희 집에서 걸어서 15분 정도 떨어진 카페에 가요. 거기서 반드시 전 와플을 먹습니다. 속상할 땐 그 카페 그 와플, 속상할 때 그 카페 그 와플 이렇게 반복하죠. 나중엔 속상할 때 그 카페만 떠올려도 위로가 돼요. 좋은 습관 안에 중구난방으로 뛰어다니는 이 정신을 가두어 보는 경험, 이걸 우리가 마음 근육을 단련한다라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께 꼭 권해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감사 습관이에요. 저는 이 감사 습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아침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나에게 있었던 감사한 일들을 한번 손가락으로 꼽아보는 겁니다. 가진 게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이 손가락을 접을 때마다 내가 안심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콜티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점차 줄어들어요. 그리고 오히려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게 된단 말이에요. 대단하죠? 꼭 주무시기 전에 한 가지 하시길 권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감사 일지예요. 제가 일기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일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널링이라고 불러요. 기자가 잡지에 글을 쓰는 것처럼 하나의 요소를 딱 집어가지고 자세하고 세밀하게 써나가는 거예요. 요게 이런 면에서 좋았고, 이때 이런 말을 누가 했었는데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내 기분은 어땠고, 아주 집중적으로 감정과 상황을 다루는 힘이 생겨나거든요. 감사하는 태도가 자리를 잡으면 자기에 대해서도 긍정적이 되죠. 동시에 불만이나 짜증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컨트롤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외부는 마치 외세의 침략처럼 갑자기 나에게 침범하듯이 들어옵니다. 자기조절 능력이라는 건 그 감정이 없다 말하는 게 아니고요. 조절할 힘을 갖게 된다는 거죠. 너무 좋죠.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의 빅히트를 쳤던 미하엘 칙센트 몰입의 시간 이런 책 있었죠. 기억나시죠? 근데 거기에 보면 취미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요. 최상의 전문성과 최고의 몰입이 만나는 자리가 취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취미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집중과 몰입을 통해서 생각을 그리로 모으고 흘러가게 하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취미에 집중해 볼까? 3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 혼자 하는 취미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소그룹 취미가 있습니다. 작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은 즐거움을 향유하는 것. 세 번째는 공동체 취미가 있을 거예요. 집단이 함께 열광하는 거죠. 우리가 혼자 놀기도 좋지만 전문성이 몰입에 이르러서 놀이가 되도록 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소속이 필요하겠죠. 복지관도 가라, 주민센터도 가라, 동호회도 가라, 어디든지 가서 나에게 소속을 만들어라, 이런 말씀 드리거든요. 함께 공동의 의미를 창출하는 학습 공동체 속에 들어가면 너무나 좋죠. 첫째, 취향이 비슷하고요. 두 번째, 비슷한 가치를 추구합니다. 성장하다 보면 결국 나도 모르게 전문가, 때로는 덕후라는 지점에 도달하기도 해요. 덕후가 글을 쓰면 덕후감?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2의 양육을 시작하라 라고요. 이 얘기는 뭔가 애를 또 낳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돌보고 살피고 그 돌봄에 참여하기를 좀 권해드리는 겁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휴머니즘을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거, 이런 거 다 저는 제2의 양육이 될 수 있어요. 그 과정에 내 자신에 대한 심정적 양육도 저는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게 바로 팬덤 이야기입니다.
이 팬덤이 된다는 건 이제는 팬클럽이 있잖아요. 밴드, 카페, 블로그 이런 식으로 자기들만의 또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나를 회원으로 소속을 시켜요. 그걸 저는 이렇게 부릅니다. 문화 소속이다. 나를 문화생활 속으로 끌어들이기도 하고 공동의 집합 문화를 창출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 그럼 이걸 다른 말로 해볼까요? 집단 여가 중이다 라고 말씀드릴 것 같고 집단 취미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은데 요새 엄마들이 왜 이렇게 영웅시대에 가입할까요? 왜 이렇게 즐거워하면서 참여하면서 기꺼이 모든 공연에 들어가고 몇 초 만에 순삭이 되고 막 이렇게 될까요? 표들이. 우리가 옛날에는 H.O.T 참 좋아했습니다. 신화도 좋아했고요. S.E.S도 좋아했고요. 또 핑클도 좋아했죠. 이런 시절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엔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하고 그 다음엔 자식을 좋아했죠. 그렇게 자식이 떠나가고 나면 더 이상 좋아할 대상이 없어지죠. 증발해버립니다. 요즘 이 팬덤이라고 하는 게 특정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면서 집단 성취를 경험하게 되고 거기에서 인종 욕구도 충족하고 자아 실현까지 한다는 분들 계시거든요. 진정한 관계에서 오는 만족감이 너무나 간절해지고 그 관계의 동절기에 덜덜 떨고 있는 이때 이 소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들뜨는 건 시간 문제인 거죠. 나를 인정하고 또 나를 보살피고 그렇게 나의 긍정적 자기애를 만드는데 저는 자기조절력이 둘도 없이 중요한 키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내 감정을 잘 조절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1인 상상의 멘토, 위로 장소, 또 위로 음식, 감사의 습관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나만의 덕후감 이런 감사 일지도 한번 써보시고 나만의 팬덤 한번 생각하고 상상하면서 그 안에 흠뻑 빠져보시기 바랍니다.